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2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항해의 초반부, 누가 대항해를 시작했느냐를 얘기하는 애니크 왕자와 모험가들 2-2화 시작하겠습니다. 중세가 끝난다는 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동방무역이 끝난다는 겁니다. 지중해 시대가 저물고 대항해 시대에 돌입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특징은요, 바로 해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탕무역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고 거점을 만들어 갖고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거점을 만든다는 게 식민지도 만들어야 되고 약탈도 하게 되고, 이제 무역이 아니죠. 무역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Age of Discovery 또는요 Age of Exploration. Exploration이라는 게 탐험이죠. 탐험의 시대. 우리말로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 항해인데 지중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대서양,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언제를 대항해 시대 시작으로 보냐? 콜럼버스의 항해 1492년을 기점으로 보서 대개 2세기간 15세기에서 17세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추진력은 항해술입니다. 항해술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노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탐험이 이루어지고 범선이 내세면서 무역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범선이란 게 뭐예요? 돛범, 배선자입니다. 돛으로 가는 배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대서양에 적합합니다. 왜 그러냐? 갤리선이 노를 젓는 배라면은 이거는 바람을 이용하는 건데 속도가 빠를 거고요. 적재량도 늘어나고 노젓는 사람도 필요 없고 아주 좋은 배죠.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갤리온 범선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범선과 거의 똑같이 생겼죠. 저는 뭐 여행 다니면서 자주 봤습니다. 이런 배들이 여기저기 서 있으면서 관광객을 즐겁게 합니다. 이게 뭐냐? 대항해 시대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볐던 배들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촉발시킨 게 뭐냐? 지식의 발달이에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나 끝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사회에 퍼졌습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어딘가 가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에 한 분이 나타나죠. 누구냐? 엔히쿠 왕자. 영어로 발음하면 엔리코 왕자라고도 그럽니다. 엔히쿠 왕자가 항해 전문가 양성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포르투갈에서요. 이분은 항해 왕자란 별명도 있고요. 지도 제작자, 천문학자, 조선업자 등과 함께 해양 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분은 이제 14세기에 태어나서 15세기까지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아프리카 서해안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프리카 서해안까지는 그 이상을 못 간 거죠. 왜? 불안해서. 항해술이 발달된 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1459년, 아직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포르투갈 왕이 베네치아의 지도 제작자한테 의뢰해서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볼까요? 이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느냐?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느냐?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가 보입니다. 동남아시아 보이죠? 여기 베트남,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보이느냐? 우리나라도 보입니다. 여기가 일본이고요. 우리나라가 요 위에 있죠.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죠. 이렇게 반도가 있네요. 네, 이 정도로 자세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직 배를 타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얘기 들어갔고 부분 부분으로 알고 있겠죠. 이제 대항해를 떠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 포르투갈이 부딪히죠. 어떻게 부딪히냐? 스페인은 콜럼버스를 서쪽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포르투갈은요, 바스코 다가마를 남쪽으로 보냅니다. 남쪽이니까 이 밑으로 내려보낸 거죠. 아프리카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콜럼버스예요. 이분이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이제 콜럼버스는 초대 서인도 제도 총독이 되고요. 바스코 다마도 인도의 초대 총리 같은 분이 됩니다. 왜? 자기가 가서 발견했으니까요. 콜럼버스는 1492년에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고 바스코 다가마는 1498년 한 6년 후에 인도 항로를 발견합니다.
물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게 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왜? 이제 남미, 중남미, 미국 대륙이 문명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회귀학에서 중요한 거는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로 직항하는 겁니다. 왜? 무역 패턴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간 어마어마한 탐험이 시작됩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리스본에서 떠난 겁니다. 리스본에서 이렇게 떠나요. 리스본이 어디예요? 지금도 포르투갈의 수도죠. 카나리아 제도를 지나갔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여기 도착합니다. 여기가 이름이 뭐예요? 희망봉이죠.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왜 희망이 보여요? 바스코 다 가마는 쉬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지구가 둥글면 어딘가는 꺾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끝이 나타난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끝이 나타나갖고 항로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돌면서 와, 희망이 보인다. 희망봉이 되고요. 그래갖고 여기 캘커타 고아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스코 다 가마 이런 인도 항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물론 대항해 가능했던 이유, 항해술의 발달, 이거 뭐 몇 번 얘기 드렸죠? 이제 또 두 번째, 왕권 간의 경쟁,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치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격화됐죠. 뭐가요? 대항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대양 해류의 순환 구조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구조냐? 이런 구조예요. 이게 이제 대양 해류랍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북대서양,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죠.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 예, 해류가 이렇게 하나가 돌고요. 또 이쪽 해류는요. 이렇게 돕니다. 그게 남대서양 해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갔다가 온 겁니다. 한번 어떻게 갔다 왔는지 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요. 리스본에서 떠납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 이 갈색으로 이렇게 해류를 따라 내려가면서 이쪽 해류를 만나고 다시 이렇게 돕니다. 그래갖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완전히 해류를 제대로 이용한 거죠. 그의 동방무역을 이제 완전히 대체하면서 바스코 다 가마의 2차원 정대가 또 떠납니다. 언제? 1502년에 바로 떠납니다. 그래갖고 향신료 약탈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후추 1700톤, 계피, 정향, 메이스, 육두구 400톤, 엄청난 향신료가 유럽 대륙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방무역은 이제 저리 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배로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선교와 동시에 약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거대한 물동량. 아까 배가 바람으로 가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양을 싣고 향신료, 가벼운 향신료뿐 아니라 실크, 도자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렴한 운송이 시작됩니다. 어디든지 가서 식민과 약탈을 시작하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끝물을 탐욕의 대항해 시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제3화는 땅 따먹기 경쟁. 그러나 회계의 발전은 전혀 없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화에서 만나겠습니다.